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희상의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소장 작성이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고소장 작성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소장 양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양식은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로 달아둘 테니까 양식 못 찾으신 분들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시면 고소인, 피고소인 부분이 나옵니다. 내 정보를 고소인 항목에, 상대방 정보를 피고소인 항목에 적으시면 됩니다. 꼭 여기 있는 걸 다 쓰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대방 정보 중에서 아시는 것만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이름을 모르고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에는 피고소인 성명란 부분에 성명불상이라고 쓰시고 전화번호만 쓰시더라도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전화번호 조회해서 진행해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고소 취지, 범죄 사실, 고소 이유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소장 작성에 있어서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면 고소지 고소 취지는 뭐고 범죄 사실은 뭐고 고소 이유는 뭐냐 잘 모르시겠죠?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고소 취지입니다. 고소 취지는 고소장 제출의 목적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소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처벌해 주세요. 이것이 고소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고소 취지에는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폭행죄로 처벌해 달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 이런 얘기를 쓰는 것입니다. 문구를 예시로 들어드리면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간단해 보이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목을 잘못 쓰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범죄로 고소하는 것인지를 미리 잘 알아보시고 적으셔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달앱에서 경쟁업체가 여기서 주문해서 먹었는데 정말 너무 맛이 없네요, 뭐 이런 식으로 악플을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댓글이 달려서 명예훼손으로 만약에 고소를 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였다면 성립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실제로는 경쟁업체를 견제하고자 했던 것인데 마치 정당한 리뷰를 남긴 것처럼 해서 다른 잠재적인 고객들을 속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이런 업주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 같은 경우에는 성립이 가능한데요.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어쨌든 사실이 적시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맛이 너무 없다, 이런 부분은 주관적 평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범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 취지에 명예훼손만 쓰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별도로 업무방해죄에 대한 성립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결국은 고소 취지를 잘못 썼을 때 고소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때 허위사실이 아니라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수사를 해준다거나 상해로 고소를 했는데 상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폭행으로 조사를 해주는 경우처럼 성립하는 범죄로 제명을 의율해서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고소 취지상의 범죄와 실제 성립하는 범죄가 기본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이걸 알아서 의율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하시는 입장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 사실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소장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 제출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고소사실, 범죄 사실 부분을 처음에 잘못 쓰게 되면 이걸 바로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사기관에서 기재된 범죄 사실을 기준으로 어떤 범죄인지를 생각하고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작성한 형사 판결문을 보면요, 범죄 사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작성하는 공소장을 보더라도 공소사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판사의 범죄 사실은 보통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근데 고소하는 입장에서 고소의 목적은 일단은 공소가 제기되어서 피고소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사실을 구성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변호사들 중에서도 잘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범죄 사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작성하셔야 되고 육하 원칙에 맞춰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우니까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잘못 기재된 범죄 사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사관님, 길동이가 사업 때문에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이 방법으로 수억 원을 벌어왔는데 갑자기 받을 돈을 못 받게 되는 바람에 돈이 필요하다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하여서 저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자, 결국은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첫 번째 문제점은 일단 육하원 측에 맞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 더 큰 문제인데요.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사기죄 같은 경우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죠. 그렇기 때문에 기망행위, 피해자의 처분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범죄자가 얻은 이익 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이런 것들이 구성 요건입니다. 구성 요건 모두가 충족되어야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범죄 사실을 보면 무엇이 기망행위이고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사기를 쳤다고만 얘기가 되어 있을 뿐 내가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모두 담고 있지는 못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판결문에 나와 있는 범죄 사실은 어떻게 쓰여 있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고인은 2020년 8월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C회사에 대출금이 있다, 대출금을 변제해주면 피해자 운영회사에 이직하여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뭐가 다르죠? 언제 어디에서 뭐라고 말했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육하원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 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운영회사로 이직하여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말이 나를 기망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직 조건으로 얼마 합계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서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은 나머지 언제 얼마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지가 나오죠. 이로써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인과관계, 그리고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의 이익, 이렇게 4가지 구성 요건 전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일반인 분들이 그냥 범죄 사실을 읽을 경우에 뭐 별 내용도 아니네, 단순한 것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냥 읽었을 때 너무 당연한 얘기를 써놓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깔끔하게 써놓은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소나 시간 같은 부분이 생략되게 돼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걸 이유로 피고 소인이 빠져나가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육하 원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고소 사실, 범죄 사실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고소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고소장을 쓰시다 보면 가장 길게 작성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직접 증거, 정황 증거 같은 것을 제시하고 내가 쓴 고소 사실이 실제 사실이라는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뭐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어떤 관계이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낸 증거가 왜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지에 대한 설명, 그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기술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노하우를 전해드리자면, 고소 이유라는 것은 제출되는 증거와 함께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유죄로 볼 것이냐 무죄로 볼 것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꼭 고소장 작성 당시에 완벽하게 제출될 필요는 없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고소장에서 고소유가 너무 자세하게 작성이 되어버리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야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에서 이 범죄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확히 특정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소 이유 부분은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편이 피고소인 입장에서 거짓말을 해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부터 너무 자세히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로 자세히 써야 되냐, 이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변호사들이야 고소를 하는 입장도 되어보고 방어를 하는 입장도 되어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으로 얘기를 해야 좋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말로 설명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몇몇 범죄를 지정해가지고 특정 범죄 고소장 쓰는 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영상을 구체적으로 다룰 때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4페이지 부분 보시면 증거자료는 제출할 것이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3페이지, 4페이지 부분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5페이지, 6페이지 부분은 이제 인적증거 부분은 있으면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증거서류와
증거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서류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은 증거 서류로,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증거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구분을 하실 이유가 없고,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오히려 번거로워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둘을 구분하지 마시고 증거라는 이름으로 통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거로 통일을 한 다음에 증 제1호증, 증 제2호증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호증을 넘버링을 해두는 것이 나중에 의견서 같은 거 추가로 내실 때 증 3호증에 따르면, 증 제5호증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인용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고소장 작성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도 고소장 작성을 실제로 해보신 경험이 없으실 것이라서 작성에 있어서 어려워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고소장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몇몇 주요 범죄 고소장 작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어느 정도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영상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